처음에는 아내가 똑똑하고 돈도 잘 버는 게 자랑스러웠죠. 친구 녀석들도 부러워했고요. 그런데 그게 차츰 버겁고 불편해집대다. 이거 알아요? 아내에게 거칠게 구는 남자들 속엔 제 뿌리를 흔드는 질투에 시달리는 아이가 웅크리고 있을 뿐인 거요. 박 부장이 그러던데 지는 집에서 전혀 대화가 안 된다고 하던데요. 하루 30분도 말 안 한다 하던데요. 그건 제가 할 소린데요. 그런데 혹시 거기가 악질적인 공무저였다는 생각 안 해봤어요? 안녕하세요. 클라우디아입니다. 오늘은 박영희 작가의 작품 네 사람이 누운 침대 준비했습니다. 화자인 주인공은 옛날 애인이었던 내과 의사를 찾아갑니다. 이들은 현실적으로 직면해 있는 삶의 무서운 고통과 아픔을 함께 나누고 공감하며 극복하려는 과정이 그려지는데요. 박영희 작가의 탁월한 시선과 글맛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작품 속으로 함께 들어가시죠. 네 사람이 누운 침대. 박영희. 검사를 끝내고 대기실로 나와 거울을 본다. 소매 끝에 유난히 보풀이 빈 코트가 눈에 거슬린다. 여기까지 오면서 하필 이런 걸 걸치고 나왔을까 싶다. 거울 속에서 나를 쏘아보는 여자의 흰 눈자 위에 군데군데 핏발이 서 있다. 나는 양쪽 입끝을 당겨 올리며 웃어본다. 분노에 찌든 침울한 눈빛 아래 자주 빈 입술은 괴이 적을 만큼 부풀어 오른다. 내 꼴도 그렇지만 김 원장도 참 많이 변했다. 사람이 저토록 달라진 것으로 보아 그가 이 빌딩을 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느닷없이 끼어든다. 그래도 그렇지 환자도 없는데 내게 찬찬하자는 소리도 하지 않다니 이럴 수가 있을까? 남편이 회사에서 퇴직하지 않고 예전처럼 조사부에 있다면 이토록 매몰차게 대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시답잖은 생각마저 든다. 병원이 대로변에서 벗어나서 그런지 의사가 냉랭하게 굴어선지 환자가 없다. 요즘은 감기가 들어도 내과보다 이비인후과를 선호하니 그럴 수도 있겠지만 너무 썰렁하다. 이래서야 병원을 어떻게 운영하나 싶어 진료실을 바라본다. 문은 꽉 닫혀 있다. 일부러 114에 전화를 걸어 김정수 내과의 위치를 확인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게 무슨 황당한 꼴인가 싶다. 실내는 몸이 으슬으슬해질 만큼 서늘하다. 건성으로 잡지를 넘기다 빠른 침을 꿀꺽 삼키고 또 진료실을 바라본다. 나는 그런 나를 우두커니 바라본다. 내가 출연한 무언극을 내가 구경하는 것 같다. 간호사는 고개를 약간 숙인 채 정물처럼 앉아있다. 블라인드가 올려진 창 아래로 들어온 오후의 햇빛이 원목으로 된 바닥에 평행사변형으로 떨어져 있다. 그 위로 긁힌 자국들이 허옇게 도드라진다. 녹차 티백을 종이컵에 담고 온수를 받아 창가에 바짝 붙어선다. 길 건너에 늘어선 건물이 그려내는 묵뚝뚝한 직선들 사이로 가까스로 붙어있는 플라타너스 나무 열매 몇 개가 달랑거린다. 오래된 녹차는 씁쓸하다. 예전에 김 원장이 진료실에서 마셨던 부드러운 대만산 돈딩 우롱차를 떠올리자 뜨거운 것이 가슴에 북받친다. 김 원장은 남편의 오랜 테니스 파트너였다. 그러고 보니 그가 종합병원에서 나와 개업한 지도 10년이 훌쩍 넘었다. 개업하고 나서 얼마 동안 남편은 식구들의 정기검진은 물론이고 아이들이 코만 훌쩍해도 김 원장에게 가보라고 다그쳤다. 집 근처에 있는 수학과를 두고 왜 가깝지도 않은 내과로 내모느냐고 투덜거렸지만 병원에 들어서면 일상에 쫓겨 강팔라졌던 마음이 안개에 비해 젖은 듯 촉촉해졌다. 환자들이 복잡거려도
개인 병원치고는 각종 검사기기가 설치되어 편리했고 그는 늘 친절했다. 그래도 아이들이 잔병 치레를 하지 않을 만큼 잘한 후로는 병원 출입이 뜸해질 수밖에 없었다. 우리가 부부 동반으로 처음 만났을 때 놀라움을 동치며 어설픈 농담을 하던 그를, 원피스 자락 아래 드러난 내 무릎을 쳐다보던 그를 떠올린다. 그때의 우리는 씩씩했고 아이들은 탐스럽게 자랐다. 남편은 남들 승진할 때 승진했고 산지든 택지든 사고 돌아서면 값이 뛰었다. 그가 가끔 창문이 열렸다는 등의 하찮은 일로 여러 가지 화를 내곤 했지만 나는 밤마다 들어야 했던 친정아버지의 술주정보다 낫다고 여겼다. 그만한 일로 다투기도 싫었고 모든 일이 잘 풀려갈 때라 그쯤이야 참을 수 있었다. 그런 일들이 결코 사소한 것이 아니란 건 뒤늦게 알았지만 그때는 그랬다. 김 원장이 내게 이럴 수는 없지 싶다. 올해 격주에서 별 할 말이 없다 해도 애들은 잘했죠 하는 말 정도라도 오가야 정상이 아닐까. 두 집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다닐 때는 6개월 동안 같은 코치에게 테니스 레슨을 받았다. 저녁 무렵에 아이들을 데리러 가면 어른들도 합세해서 피자헛이나 광안리 해변의 불고기집으로 몰려가곤 했다. 그런 저녁의 향기는 숨을 언저리의 기억들과 어우러져 얼마나 싱그러웠던가. 느리게 되울려오는 메아리처럼 내 안에서 파도 소리가 들려온다. 그렇게 따뜻했던 기억과 내장이 들쑤셔지는 듯 서글픈 순간이 교차하는 당황스러운 지점이었다. 도저히 덩그런 대기실에 혼자 앉아 있을 수가 없었다. 퀵으로 처리한다 해도 검사 결과가 나오려면 1시간 이상 기다려야 할 참이었다. 무작정 병원 문을 나서서 옹이가 툭툭 붉어진 플라타너스 나무가 늘어선 차도를 따라 걷는다. 지금 심정이라면 검사 결과고 뭐고 병원으로 되돌아가고 싶지 않지만 어쨌거나 갑자기 한가해진 것 같다. 한참 걷다가 생각해보니 냉정하게 그지없던 그의 얼굴을 똑똑히 보아두고 싶어진다. 길가에는 중국산 대바구니와 플라스틱 조화 따위를 늘어놓은 중늙은이가 앉아서 졸고 있다. 잠깐 사이에 그의 검늘은 얼굴이 얼룩덜룩한 플라타너스 나무 아래통에 툭 떨어진다. 나무 둥치 위로 허연 버짐이 가슬가슬 번져가던 동생들의 얼굴이 떠오른다. 그 아내가 동생들을 합치면 한다스라며 웃던 기억이 새삼스럽다. 정수 씨를 처음 만난 것은 대학 서클에서였다. 대학에서 맞은 첫 여름방학. 나는 새내기들이 들뜬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섬으로 가는 학예 봉사에 따라갔다. 우리 파티 팀장이었던 그는 꼭 필요한 말 외에는 거의 입을 여는 법이 없었다. 그래서인지 떠들어대는 다른 회원들과 달리 독한 슬픔이라도 참고 있는 것처럼 비장해 보이기까지 했다. 그는 새벽에 맨 먼저 일어나 준비물을 점검하고 다른 파티 일까지 꼼꼼히 챙겼다. 사나흘이 지나자 우리는 서로에게 남다른 애틋함이 스며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었다. 일행에 섞여 보이지 않을 때 서로 목을 길게 빼고 상대방을 찾다가 시선이 마주쳐 얼굴을 붉혔던 게 한두 번이 아니었다. 우리는 밤늦게까지 마을회관에 남아 뒷마무리를 하고 돌아오면서 바닷물에 발을 담그곤 했다. 갑자기 큰 파도가 치는 바람에 서로 무릎을 부딪혀 중심을 잃고 그의 품에 안겼을 때 누가 먼저라 할 것도 없이 나누었던 입술. 짧고 달콤했던 첫 키스의 추억은 참혹하게 아름다웠다. 그때의 파랑이 그대로 남아있는 무릎에서 후루루 물방울이 떨어질 것 같다. 사랑한다는 말을 한 적도 들은 적도 없었지만 우리는 그때 서로 사랑했던 것 같다. 거기에는 약간의 과장된 감정이나
낯선 상대에 대한 호기심 같은 것도 포함되어 있었겠지만 돌아오는 배의 고물에 서서 우리는 누군가 건네준 새우깡을 바삭거리며 해걸음에 검푸른 바다를 내려다보았다. 바다는 순간순간 빛깔을 바꾸며 뒤척거렸다. 배꽁무니에서 우르르 일어났다가 허연 거품을 남기며 쓰러져가는 항적을 바라보는 순간 나는 목이 울컥 메었다. 한 발짝만 더 내디디면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종류의 삶이 펼쳐질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동안 장거품마저 끌어안은 바다는 무연히 넘실거렸다. 학예 봉사를 끝으로 나는 서클에서 탈퇴했다. 여학생 몇몇이 우리에 대해 입방아를 찧어대는 게 싫었다. 그는 탈퇴를 번복하길 원했지만 나는 그럴 생각이 없었다. 그가 싫은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서 그에게 다가가고 싶지 않았다. 내게도 내가 무겁게 여겨지던 시절이었다. 그 뒤로 남편과 함께 테니스장에서 그를 만날 때까지는 그가 K 종합병원으로 갔다는 것 외에는 소식을 모르고 살았다. 바람은 뼈가 아려올 만큼 차갑다. 허물없이 들러 차라도 마실 만한 친구도 오래전에 잃었다는 생각을 하자 내가 세상에서 너무 멀어져 버린 것 같다. 팔과 다리가 따로 논다고 여겨질 만큼 무겁게 느껴지는 순간 나는 후다닥 등을 고추 세우고 빠르게 걷는다. 조심스레 앞뒤를 살피다가 슬며시 웃음을 베어문다. 지난 장날 남편이 사다 놓으라고 한 몇 가지 약초를 구하러 구포정에 갔다가 빈손으로 돌아오던 길이었다. 하필 그날 철길 옆 돼지국밥집 앞에 약초를 부려놓는다는 할아버지가 나오지 않았다. 요새 세상에 돈 주면 없는 게 어디 있다고 그것도 못 사오느냐고 소리칠 남편을 생각하니 온몸이 수렁에 빠지는 듯 아득했다. 다리를 끌다시피 지하도에서 올라오자 웬 여자가 옆구리에 찰싹 붙으며 말을 걸어왔다. 언니, 저를 따라가시면 아주 평안한 곳이 있습니다. 같이 가시겠습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핫초콜릿처럼 달콤하고 나긋나긋해서 귀가 녹아날 것 같았다. 어디든 따라가 등을 대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사이비 종교를 믿다가 살해당한 사람들의 시신이 질비한 사진이 떠올랐다. 재빨리 사람들 속에 섞여 걸으며 그런 사람이 표적이 될 만큼 심란해 보였을 자신이 한심하게 여겨졌다. 혹시나 싶어 사방을 두리번거린다. 지나가는 사람마저 드문 거리에는 흙먼지가 세차게 몰아친다. 나는 얼른 택시를 타고 백화점으로 간다. 밝고 따스한 공간으로 스며들고 싶었다. 샹들리에가 번쩍거리는 백화점은 겨울 마지막 세일을 노리고 몰려든 사람들로 인해 활기가 넘친다. 쇼윈도에 비친 눈두덩이 푸석푸석한 여자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 같다. 내 안에 축적된 황폐한 내면이 이제는 피부에까지 드러난 것을 보자 속이 메스꺼울 만큼 쓸쓸해진다. 슬며시 스카프 매장에서 복잡거리는 여자들 틈에 끼어들어 늘어놓은 스카프를 손끝으로 쓸어본다. 언니, 이거 멋지죠? 눈치 빠른 판매원 아가씨는 내가 만지작거리던 실크 스카프를 제 목에 두른다. 창백하던 그녀의 얼굴이 노란 꽃무늬 가든 스카프로 인해 환해진다. 이 코트에 어울리겠어요? 분명히 내가 한 말인데도 아주 먼 데서 울려오는 다른 사람의 목소리처럼 들린다. 그녀는 잽싸게 내 목에 스카프를 두르기 시작한다. 언니, 예뻐요. 그렇게 말하는 그녀의 손등이 귓바퀴를 스치자 무릎이 떨려온다. 시계를 보아가며 층층이 어슬렁거리다가 스타벅스로 간다.
녹차 치즈케이크와 저지방 우유를 넣은 카푸치노를 주문한다. 그렇게 칼로리에 신경이 쓰이면 케이크를 빼면 되지. 그걸 기억고시켰나 싶어 웃음이 나온다. 야들야들한 케이크를 베어 물자 스카프에 감긴 목은 간지럼을 타듯 아질아질 해온다. 볼에도 잔등에도 스카프를 두르고 싶어진다. 흙내가 살짝 나는 떫은 커피의 상쾌함이 발끝까지 퍼지면서 머릿속도 개어온다. 나는 천천히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와 빈 택시를 향해 손을 든다. 병원에서 멀찍이 떨어진 이면도로에 내려 우두커니 병원 쪽을 쳐다본다. 김정수 의원은 예전에 개업했던 곳에서 우측으로 꺾어 100m쯤 들어간 빌딩 3층에 있다. 어디라고 꼭 집어 말할 수 없을 만큼 사방이 돌아가며 쑤셔댈 때는 아무래도 아는 의사가 나을 것 같다. 여기까지 온 셈이었다. 이 병원 저 병원 다녀봐도 하나같이 신경성 위염이니 신경성 방광염이니 하며 처방전을 써주었다. 그래서인지 요즘은 그런 종류의 약을 너무 많이 복용하는 게 아닌가 싶어 신경이 쓰였다. 오랜만입니다. 2시간 전 진료실로 들어가며 내가 먼저 인사를 건넸다. 그는 하늘빛 셔츠 위에 조끼를 입고 담갈색 실크 머플러까지 둘렀다. 예전과는 달리 상당히 세련된 여성스러움이 묻어나는 차림새였다. 무심코 고개를 들던 그의 눈썹이 순간적으로 치올라갔다. 내게로 오던 그의 시선은 공중에서 어색하게 흩어져 버렸다. 검사하고 결과 보고 가세요. 2가지 간단한 문진 후에 그는 그렇게 말했다. 극히 사무적인 말투였다. 매사에 지나치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이 서로를 얼마나 고단하게 하는 일인가 싶어 그러려니 여겼지만 관절 마디마디가 흩어져 덜그럭대는 것 같았다. 병원 쪽으로 걸어가며 나는 내게 묻는다. 김 원장에게 변함없는 친절을 요구할 권리가 내게 있는가? 툭 튀어나온 무릎처럼 끝이 붕텅 쳐진 플라타너스 나무 위로 충충한 하늘이 불려온다. 투르소처럼 서 있는 나무를 보자 가슴이 둔중하게 내려앉는다. 문득 그에게도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지난 몇 년간 남편은 집에서 식구들 나무랄 일 외에는 입을 열지 않았다. 김 원장이 병원을 옮긴 것도 남편이 누군가와 통하는 것을 듣고서야 겨우 알았다. 진료실로 들어가면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애들은요? 하고 내가 먼저 말을 건네봐야겠다고 마음먹는다. 김 원장은 딱 소리가 나게 엑스레이 판독판에 형광등 스위치를 올린다. 허옇게 드러나는 갈비뼈는 먼 고대 왕국의 상형 문자처럼 낯설다. 체중 조절해야겠습니다. 식사량을 3분의 1로 줄이고 오전 오후 1시간씩 운동하세요. 김 원장은 차트를 내려다보며 그렇게 말한다. 억양이 전혀 없는 메마른 말투다. 그런 글을 보는 것이 무참해서 애들 이야기를 꺼낼 겨를이 없다. 가족 중에 누군가가 큰 사고라도 당한 것이 아니고서야 사람이 이토록 변할 수는 없을 것 같았다. 나는 그의 냉랭한 표정과 어울리지 않는 실크 스카프를 바라보며 속으로 고개를 갸우뚱거린다. 하하, 체중을 조절해야겠다고? 나도 모르게 삐죽삐죽 웃음이 비어져 나온다. 그러나 점점 엄숙해지는 그의 얼굴을 보며 웃음을 거둔다.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먹게 돼요. 신경이 누그러지는 것 같아서요. 스트레스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본인이 관리해야죠. 빠른 말투와 탁한 음색에는 사람을 깡그리 무시하는 듯한 무엇이 섞여 있다. 그것도 스트레스 나름이지요 라고 말하고 싶지만
저토록 반듯한 사람이 무얼할까 싶어 튀어나오려는 말을 꿀꺽 삼킨다. 어쩌면 나는 여태 내가 삼켜버린 수많은 말들로 인해 이렇게 배가 나왔는지도 몰랐다. 김 원장은 내 쪽을 흘낏 보더니 차트로 눈길을 돌린다. 내게는 익숙한 네 몸뚱이조차 네 맘대로 조종하지 못하느냐는 비웃음이 그의 얼굴에 스쳐가는 것 같다. 그는 알까? 달빛 아래 홀로 시뻘건 떡볶이 따위를 통째로 우물거리는 쾌감을, 배가 터지기 직전까지 먹었을 때의 멍청한 황홀함을, 그 짓이 극한으로 치닫는 감정을 통제하기 위한 절박한 몸부림인 동시에 한 자락의 극치감이라도 잊지 않고 싶다는 열망임을. 중지보다 약간 길고 굵은 가래떡을 스티로폼 팩에서 꺼내면 비릿한 물냄새가 났다. 굳은 떡을 천천히 떼어내면 흙내 섞인 연두빛 개구리밤 냄새 속에서 따스한 햇살이 풀려나오고 날선 낫이 뿜어대는 쇳내와 함께 그을린 살냄새가 났다. 바싹 마른 청양고추로 담근 고추장과 고춧가루와 마늘 간 것을 자박하게 풀어 팬에 올리면 혀와 뺨 한쪽과 인두에 붙은 수천 개의 미래는 미리부터 돌기를 세우며 요동쳤다. 목구멍 저 안쪽에서 선홍빛 피가 묻은 손가락이 널름 튀어나올 것 같았다. 피처럼 뜨겁고 맵고 시고 달고 쓴맛이 뒤엉킨 아릿하고 쫀득쫀득한 떡볶이가 혀뿌리를 거쳐 목구멍을 누르며 넘어갈 때면 싸한 눈물이 났다. 세포 하나하나에 내재된 즐거웠던 기억들이 되풀려 나와 서로를 비비며 너울대는 것 같았다. 입술이 얼얼해질 만큼 화끈거릴 때면 낱낱이 부풀어 오른 핑크빛 점막들로 인해 온몸은 선홍빛 떡볶이처럼 미끄덩거렸다. 그럴 때면 누군가의 목구멍을 꾹 누르며 넘어가고 싶었다. 그게 어디 사람 의지대로 되나요? 저 양반이 너무 애를 먹여서. 이런 말까지 하려고 온 건 아닌데 말이 불쑥 그렇게 나와버린다. 그가 스카프를 고쳐매며 쳐다본다. 나도 그의 시선을 빤히 되받아준다. 이렇게라도 치고 들어가 변해버린 그를 인간이라는 것을 제대로 알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해 온다. 나는 그런 내가 지겹고도 우습다. 그의 눈에 얼핏 복잡한 광채가 스쳐간다. 거기에는 냉정한 호기심도 없지 않은 것 같다. 신뢰가 찜찜해지기 시작한다. 집에선 입 꾹 다물고 있으면서 겨우 입을 열면 말도 안 되는 소리만 하니 화가 나서, 때로는 쓸쓸해서 자꾸 입에 뭘 집어넣게 돼요. 나는 묻지도 않은 말을 주절대며 손을 부수댄다. 어디에도 이런 말을 할 데가 없기도 하지만 당신이 내게 너무 퉁명스러워서 그랬다고. 나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중얼댄다. 그는 민망해질 정도로 빤히 내 얼굴을 쳐다본다. 그는 알까? 내가 날마다라는 말 대신 때로는 이라고 말한 것을. 책상 위에다 양수를 포개 얹은 그의 얼굴은 여전히 딱딱하다. 나는 출입문을 바라본다. 퇴근 시간도 됐는데 어쩌면 이렇게 환자도 없나 싶다. 책상 위에 얹혀 꿈지럭거리는 그의 손과 모니터를 번갈아 바라본다. 설마 저 모니터를 내 쪽으로 던지지는 않겠지만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 싶어 불안해 온다. 최근 몇 년 동안 집에만 들어서면 박제된 고함 소리들이 날아와 내장 구석구석을 울리는 것 같았다. 그랬으니 어딘가 크게 상한 것은 아닌지, 그래서 그는 얼른 말을 못하고 이토록 미적거리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다. 왼쪽 갈비뼈가 송곳으로 찌르는 것처럼 쑤셔온다. 이렇게 어정쩡하게 마주보고 있으니 검사 결과나 마저 듣고 얼른 여기를 벗어나고 싶을 만큼 얼굴이 달아오른다.
나는 입술을 깨물며 버릇처럼 중얼거린다. 어쨌든 나는 그의 환자고 그게 환자가 처한 총체적인 상황이라고. 내가 주책이든 아니든 그는 오늘 처음부터 내게 친절하지 않았다고. 내가 예전의 내가 아니듯 그도 예전의 그가 아니라고. 그가 잠시 눈을 감는다. 시간은 한없이 느려지고 확장되는 것 같다. 가면을 쓴 듯 뻣뻣해지는 그의 얼굴과 그런 그의 손등에서 연신 꿈틀대는 푸른 정맥을 바라보는 것이 곤혹스럽다. 도대체 무슨 바람이 불어서 여기까지 와서 해결책은커녕 제명가길 얘기만 했나 싶어 걷잡을 수 없는 후회가 밀려온다. 내 안에 숨겨두고 사는 것이 힘들어질 때마다 꺼내보던 추억이라는 보석에 흠집을 낸 것만 같다. 가만히 핸드백을 걸어준다. 그가 천천히 내 쪽으로 몸을 약간 기울인다. 그의 왼쪽 눈썹이 꿈틀 치올라간다. 박 부장이 그러던데 지는 집에서 전혀 대화가 안 된다고 하던데요. 하루 30분도 말 안 한다 하던데요. 나는 침을 꼴깍 삼키며 버릇처럼 한 박자 늦춘다. 그건 제가 할 소린데요. 하는 말 대신 손이 부들부들 떨린다. 그의 눈길이 내 손등을 스쳐간다. 1년에 30분도 안 해요. 그래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어요? 의자를 바짝 당겨 앉은 그는 책상 위에 팔꿈치를 얹는다. 그리고 신문하듯 내 눈을 들여다본다. 그것은 오늘 내가 묻고 싶었던 말이었다. 애들하고 사모님 잘 계시죠? 다 잘 있어요. 애들 많이 컸죠? 낱말을 골라가며 입을 열 준비를 하자 몸이 가벼워지는 것 같다. 컸죠. 애들 생각하면. 남편은 퇴직 후 너무 변했어요. 지나치게 과민해졌다 할까요? 최 기사 말을 들어보면 가게가 그럭저럭 되는 것 같은데도 그래요. 예전에도 가끔 별 이유 없이 화를 냈지만 이젠 거의 날마다. 요즘에 그는 화를 내지 않은 날이 드물었다. 지난 10년간 세계를 휩쓸었던 금융위기를 버텨낸 장사가 많지 않겠지만 젊었을 때 자기 관리를 잘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같이 퇴직한 사람들은 대학에도 가고 다른 기업으로도 갔다. 예전에 그는 새벽에도 운동하러 가고 퇴근하고도 바로 테니스 클럽으로 가서 밤중에 오곤 했다. 아이들의 생일날도 시합이다고 나가버리면 그만이어서 운동 중독이 아닌가 싶었다. 운동을 하고 오면 한번 몸에 걸친 것은 거두까지 벗어던지고 바로 코를 골았다. 땀에 쩐 흰 티셔츠나 흙투성이 면 양말은 세탁기에 넣어도 깨끗이 지지 않았다. 아이를 재워놓고 밤중에 그걸 손으로 비벼 빨면서 일을 그렇게 열심히 하면 그런 글을 뒷바라지 한다면 얼마나 보람 있을까 싶었다. 생각 없어. 젊었을 때 그에게 대학원에라도 가면 어떻겠느냐고 넌지시 운을 떼면 그렇게 단칼에 잘라버렸다. 몇 년 후 내가 대학원에 가려고 할 때는 성까지 내며 말렸다. 그땐 애들 때문이거니 했는데 꼭 그런 것만도 아닌 것 같다. 애들에게도 그래요? 느리고 둔탁한 그의 음성은 깊은 동굴 속에서 울려나오는 것 같다. 애들은 차 들어온 소리가 나면 메뚜기 뛰듯 뛰며 거실에 늘어놓은 책이나 과자를 치우고 숨죽여 벨이 울리기를 기다려요. 흡사 빛과 어둠이 교차하는 순간 같다 할까요? 어쩌다가 식탁에 같이 앉아 애들이 얘기를 하면 얼른 먹고 공부나 하지 쓸데없는 얘기를 한다고 야단을 쳐요. 애들이 더 못 견뎌하는 건 고함을 치다가 휴대폰이 울리면
오랜만입니다. 하하하 하며 웃는 순간인데 한순간에 획 달라지는 얼굴을 보는 게 얼마나 징그러운지 도무지 예측할 수 없는 그를 참아내는 것이 얼마나 수치스러운지를 입에 올리고 싶지 않았다. 그는 아이들이 어릴 때도 손 한번 씻겨준 적이 없었고 야단치는 일 외에는 말을 거는 일도 드물었다. 아버지. 나는 가만히 아버지를 불러본다. 알코올 중독으로 우리를 지치게 했지만 결코 미워할 수 없었던 아버지. 저녁이면 우리와 씨름하던 아버지. 당신의 우람한 팔에 매달려 뭐라고 제잘거리며 달랑대던 형제들의 어릴 적 모습이 떠오른다. 어찌 저밖에 몰라. 그 시간에 반찬이라도 해놓든지. 밤늦게 그를 기다리며 책이라도 보면 그는 애들이 있건 말건 그렇게 소리쳤다. 그런데 저녁에 뭘 정리하느라 주방에 있으면 내가 뭘 하는지도 모르면서 고함을 질렀다. 음식을 제때 만들어야지. 아침에 먹을 걸 지금 해서 무슨 맛으로 먹어? 그런 식이었다. 견디다 못해 사실을 설명하려고 들면 니는 우리 어머니하고 똑같아. 웬 잔소리가 그리 많아? 하며 말을 자르고는 제뿔에 삭을 때까지 몇 달이고 말을 하지 않았다. 그런 끔찍한 침묵 속에서는 집안의 가구나 화초들마저 윤기가 사라지곤 했다. 어쩌다 모임에 가서 남들 남편 흉볼 때 끼어들면 그렇게 점잖은 사람이 어디 있냐고 하니 입을 뗄 수도 없어요. 집에만 들어오면 그러니 그렇게 살면서 오래 살면 뭐 할 거라고. 자기 먹을 건 얼마나 챙기는지. 창고에 재인 당귀나 인진 속 따위를 떠올리자 속이 뒤틀리면서 장기침이 난다. 그의 전용 냉장고라 해도 좋을 대형 냉장고 안에는 유통기한 내에 다 먹지도 못할 건강보조식품과 한약, 개고기 따위가 들어있다. 게다가 그는 좋은 음식이란 책을 펴놓고 차례로 만들라고 했다. 청국장과 달리 매실초는 여기저기 물어서 해봐도 잘 되지 않았다. 그럴 때면 그는 원인을 알아볼 생각은 하지 않고 매실이 된 장독대를 밀어던졌다. 쪼가되지 못한 것들은 장독 조각과 뒤엉켜 곰팡내 섞인 시금털털한 냄새를 피어올렸다. 이러다가 내 어른할 거 없이 문제 있는 인간이 될 것 같아요. 아무에게나 털어놓을 수도 없고 남자들 여자기 나름이라면서요. 나는 버릇처럼 침을 꼴깍 삼킨다. 우리 고전 박시연에 나오는 주인공처럼 도수를 부려 남편을 꼼짝 못하게 하고 싶었다는 말을, 폭행이 심한 남편을 살해한 여자들을 10분 이해한다는 말을 꿀꺽 넘겨버린다. 거기가 나쁜 줄 알았는데 지가 더 나쁘네요. 나는 조금 전까지는 나쁜 여자였고 지금은 조금 덜 나쁜 여자가 된 셈이다. 그런데 그 말은 아무나 아무에게나 할 수 없는 말이었다. 아셨어요? 그런 것까지 어떻게 알겠어요? 워낙 그러니 애들도 뒷전이었어요. 밖에서는 멀쩡하지요? 그렇죠 뭐. 자기 몸은 몹시 챙기는 것 같았어요. 약도 자주 먹고. 그 나이에 전혀 이상 없는 사람 없는데. 실내는 서로의 당혹감을 가려줄 만큼 침침하다. 그가 넥타이 매듭에 손가락을 넣어 느슨하게 하더니 고개를 내 쪽으로 기울이며 말한다. 뭐가 가장 문제입니까? 갑자기 허를 찔린 기분이다. 나는 시간을 벌기라도 할 듯 그의 얼굴을 쳐다본다. 얼음처럼 찬 기운은 좀 가신 것 같다. 그러고 보니 거기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렇게 물어준 사람도 없었다. 이걸로 뭐라 하면 여기에 대응하느라, 저걸로 잔소리하면 저기에 신경 쓰느라, 정작 그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겨를도 없이 부대낀 게 어처구니 없을 만큼 게으르게 여겨진다. 어쩌면 나는 그게 그렇게 정색을 하고
따로 생각해 볼 만한 문제는 아니라고 애써 자신을 속여왔는지도 몰랐다. 애들, 내 건강, 여자 문제, 공포, 그런 것보다는 휴지통 뚜껑이 열려있다는 이유로 무작정 고함부터 지르는 남편에게 대응할 방법이 없다는 데서 오는 무력감과 절망감이 더 문제였다. 그만한 일로 왜 그러느냐고, 밖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해봐야 대화는커녕 더 많은 것들이 부서져 나갈 뿐이었다. 그것들을 치우는 것은 내 몫이었고, 아침이면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야 하니 내가 입을 다무는 게 그나마 밥통이라도 살아남게 하는 방법이었다. 삼켜진 말들이 되밀려 올라와 입술 한쪽을 뜨겁게 부풀린다. 누구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겠지만 이젠 내 속을 열어보이고 싶어진다. 내가 그에게 제대로 설명될 수 있을까? 그렇게 된다 한들 제대로 알아들을까? 어젯밤의 일이 사진처럼 명료하게 떠오른다. 저기 모기 잡아라, 모기. 종일 집구석에서 뭐하는데 한겨울에 모기가 다 있어. 방학이라고 집에 있으면 뭐해? 집안일에는 좀 관심이 없으니. 또 시작이군. 나는 속으로 그렇게 중얼댔다. 내가 모기를 키운 것도 아닌데 잠결에 어떻게 잡으라고 사람을 깨우나 싶었다. 모기가 문제면 그것만 말하면 되지. 집안일 운운하며 확대하는 건 지나치지 않느냐고, 당신은 손이 없느냐고 소리치고 싶었다. 그러나 자다 말고 난리를 치르고 싶지 않았다. 그런 말에 대꾸를 하면 그는 제풀에 화르르 달아올랐다. 목덜미까지 시뻘겋게 변하는 그를 보면 금방이라도 가스통의 밸브를 열고 라이터를 갖다 댈까 싶어 다리가 후들거렸다. 될 수 있으면 대꾸를 하지 않으려고 어금니를 사려물자 손가락 끝에 경련이 일었다. 커튼 위쪽의 천장 귀퉁이에 나란히 붙어있는 모기 2마리가 막막에 어른거렸다. 겨울이 겨울 같지 않다 보니 이젠 저놈들까지 애를 먹이나 싶었다. 이러다가는 지구온난화까지 내 책임이라고 몰아붙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자 한숨이 나왔다. 배출된 이산화탄소에 내 책임이 눈곱만큼도 없다고 할 수 없겠다 싶어 좀 우스웠다. 우리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 되짚어 보았지만 지난 시간들은 맞춰지지 않는 퍼즐 조각처럼 제멋대로 뒤집혀 둥둥 떠다녔다. 그래도 습관처럼 무서운 게 없는 모양인지 나는 저걸 어떻게 잡나 싶어 눈을 가늘하게 뜨고 높이를 가늠해 보았다. 화장대 의자를 들여다 놓고 파리채를 든다 해도 닿을까 말까 싶었다. 누운 채 발뒤꿈치를 들어올리는 순간 잠결에 모기 잡을 궁리까지 하는 내가 견딜 수 없을 만큼 낯설었다. 나는 모멸감에 휩싸인 채 도로 이불을 둘러쓰고 숨을 죽였다. 전화기가 날아가는 소리는커녕 모기조차 앵앵거리지 않았다. 뭔가 툭 터져버리지 않아서 오히려 불안한 밤이었다. 벌떡 일어나 모기를 잡는 척이라도 할 걸 그랬나 싶은 생각마저 들 지경이었다. 조만간 그는 이렇게 빈정거릴 것 같았다. 참 태평이더군. 방 안에 모기를 들여놓고 잠을 자? 그러니 살이 뒤룩뒤룩 찌지. 여기까지 생각해내자 숨이 차오른다. 어젯밤에 그 난리를 치고 오전 내내 치를 떨다가 떨치고 나온 곳이 여기라는 게 뜻밖이다. 사람이 변했다 싶을 만큼 쌀쌀맞게 굴다가 2시간 만에 뭐가 문제냐고 묻는 김 원장의 태도도 그렇다. 나는 그가 누구든 단 한 사람에게서라도 이해받고 싶다는 곡진한 열망으로 목구멍이 뻑뻑하게 차오른다. 상처받을 위험을 각오하고서라도 내 속을 털어내고 싶고 모기처럼 가볍게 날아오르고 싶다. 스스로에게 낯설어져 버린 게 견디기 힘들어요. 이러다간 원래대로 돌아가지 못하는 게 아닐까 싶어 불안하고요. 무너지려는 자신을 추스르는데 안간힘을 쓰다 보니
한 발짝도 앞으로 내디딜 에너지가 남아나지 않는 것도 문제고요. 이 좋은 세상, 이렇게 살면 뭐하나 싶어요. 예전엔 여기까지 말을 하자 뜨거운 것이 목구멍을 치밀고 올라온다. 내가 왜 그를 찾아왔는지 확연해지는 것 같다. 그러나 이런 종류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일이란 이런 말을 하는 것만큼이나 만만치 않은 일이라 싶어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본다. 내 눈을 마주보는 그의 동공이 확대된다. 그 얼음에서 우리 사이의 타협이 이루어진 것 같다. 저도 그다지 바보 같은 인간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젠 학교에서 조금 늦게 퇴근해 오면 집안일은 뒷전이고 저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여자라고 이죽거리는 남편이 두려워서 승진도 포기했어요. 그는 보일 듯 말 듯 고기를 끄덕인다. 집으로 돌아오면 변신 스위치라도 눌러준 듯 완전히 딴 사람으로 변해버리는 남편을 그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럴 때마다 내 안의 것을 죽여서 자신을 감춰버리는 꼴을, 거친 말과 차가운 침묵 사이에서 너를 떼는 내 꼴을 그는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 하루는 밤중에 책을 읽고 있는데 이거 다려 하곤 바지를 집어던져요. 그래서 어디 봐요. 드라이에서 걸어놓은 건데요. 했더니 바지가랑이를. 그가 잠시 고개를 숙인다. 나도 눈을 감았다 뜬다. 꿈결처럼 그가 내 앞에 앉아있다. 가랑이가 찢겨지는 것 같은 아픔과 내가 여기에 있다는 존재감이 몽롱하게 뒤섞인다. 두려움과는 무관한 따뜻한 침묵 속에서 내가 미치지 않은 바에야 모든 것을 말로 옮겨서는 안 될 것 같다. 보긴 뭘 봐. 내 말이 말 같지 않다는 그 말이지. 찢어진 바지를 쳐다보자 그는 그렇게 말을 비틀고는 뜰로 나가 모가나무를 베어버렸다. 그와의 틈은 그것을 줄여보려고 말을 걸고 애를 쓸수록 그렇게 엉망이 되어버리곤 했다. 어떤 땐 누구 집에 가니 밥맛이 있던데 밥도 제대로 못하느냐고 해요. 또 누구는 안에서 재테크를 잘해서 거창하게 사는데 너는 대체 어디에 신경 쓰고 사느냐 그런 식이에요. 도대체 얼마나 있어야. 심통을 부려대는 아이와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니 논문을 써서 상을 받아도 집에 가선 말 안 해요. 하지만 문제는 가습기에 물이 떨어졌다는 등이 사소한 데서. 얼굴은 물론이고 목까지 화끈거린다. 내가 무슨 말을 한 것인지 어디까지 한 것인지도 모르겠다. 그는 여전히 굳은 얼굴로 양손을 깍지 낀다. 제가 주방에 들락거리는 사이에 돌아앉아 휴대폰 문자 날리는 걸 보면 생각이 많아져요. 가족에게도 곁을 주지 않으면서 누구에게 그렇게 말을 거나 싶어요. 여자가. 아무리 애를 써도 우리 관계엔 진전이 없어요. 모든 책임을 제게 돌리는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이젠 누가 목 안에 막대기를 넣어서 비트는 것처럼 목구멍이 아파온다. 끊임없이 서로를 스치는 두 입술로 내가 내게 위로의 말을 중얼거리는 것도 이젠 멋쩍다. 살다 보면 그가 미안해서라도 지쳐서라도 그만하지 싶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 확연해진다. 속에서 뭔가 화산처럼 솟구친다. 더 이상은 스스로의 감정을 기만하고 살 수 없을 것 같다. 하마터면 내게도 이젠 함께 있어도 눈치 보지 않아도 좋을 상대가 필요하다는 말을 그에게 내뱉을 뻔했다. 그는 뼛속까지 들여다볼 듯 내 얼굴을 쳐다본다. 어젯밤엔 자다 말고 저기 모기 잡아라 하고 고함을 쳐요. 그리고는 집안에 모기를 들였다고 잔소리를 합디다. 세상에 그것조차 제 탓이라니요. 분노할 힘조차 사라져버린 줄 알았는데 밤새 분해서 밤에 유진원 일이 아내에게 보내는 편지가 생각났어요. 어떤 내용인데요?
그는 고개를 갸웃대며 진지하게 묻는다. 등뼈 마디마디를 번개처럼 훑고 지나가는 찌릿함. 나는 이게 무엇인지를 안다. 생각나세요? 그의 봄에 대학극장에서 봤던 밤으로의 긴 여로요. 작가는 그 원고를 아내에게 바쳤어요. 내 슬픔을 눈물과 피로 쓴 이 극의 원고를 당신에게 바치오. 당신과의 12년은 빛으로의 사랑으로의 여로였소. 라는 헌사를 붙여서요. 저는 제게 그가 퍼부었던 비난 대신 제가 들었던 사랑의 말들을 밤새 되뇌었어요. 폭식요? 아시겠지만 주의를 딴 데로 돌리기 위한 로 아니겠어요? 해결해야 할 다른 어기가 있는 것도 그게 다른 사람이 가는 타격보다 해롭다는 것도 알아요. 사실은 이런 얘기를 나눌 사람이 없다는 게 가장 힘들었어요. 스스로에게서 소외된 채 꾸역꾸역 사는 게 죽고 싶을 만큼. 어떤 땐 제가 괴상한 무채색 심해어로 변해가는 듯해서 발광할 것 같았어요. 남편 살해하는 여자들 이해가 가요. 저 양반 8년째 저러고 있어요. 현명한 사람들은 제 발로 병원에 간다던데. 이마 중앙에 세로주름이 잡히면서 그 입가가 맥없이 허물어진다. 그게 잘 안 돼요. 나도 그랬어요. 한마디 한마디 그는 씹어내듯 말을 뱉어낸다. 정말요? 그는 아이처럼 앞뒤로 고개를 끄덕인다. 이만큼이야 했겠어요. 더 했어요. 던지고요? 더 했어요. 더없이 솔직하고 차분한 그의 목소리에는 시면으로 내려가 본 자의 표지가 문신처럼 새겨져 있다. 그가 굳이 드러내지 않아도 될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것을 훌쩍 넘어설 만큼 자신이 튼튼해졌다는 말이 아닐까. 그는 내게 그런 자신을 보여주고 싶은지도 몰랐다. 나는 윤기 있는 그의 스카프를 바라보며 그가 내게 던졌던 질문을 되던진다. 뭐가 가장 문제였어요? 질투요. 그가 슬레딩의 스위치를 올린다. 갑자기 환해진 비달에서의 그의 표정은 쉽게 읽혀지지 않는다. 인터폰이 울린다. 좀 기다리시라고 해요. 모처럼 온 환자인 것 같아 나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그를 바라본다. 괜찮아요. 위험한 잔데 치료는 딴 데서 받고 여긴 다른 얘기하러 와요. 어떤 얘기요? 이런저런 가정사를 의논해 와요. 요샌 본업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게 되네요. 말이 통하니 오겠죠. 그쪽으로 연구를 많이 하셨나 봐요. 그는 오늘 처음으로 소리내어 웃는다. 병원이 안 되는 것을 아내 탓을 하고 못나게 굴었죠. 그러다 보니 몸에도 문제가 생기고 그제 안 되겠다 싶어 관련 책도 찾아보고 몇 군데 잠을 하기도 했어요. 사실 그게 혼자선 해결하기 힘들어요. 다시 인터폰이 울린다. 조금 기다렸다 한잔하고 갑시다. 저녁요? 지가 알아서 찾아보게 돼 있어요. 한 번씩 내버려둬요. 내가 대답을 하지 않고 머뭇대자 그는 그렇게 말한다. 찌푸른 우단과 원목이 어우러진 실내로 들어서자 따뜻한 물속에 들어온 것처럼 아늑하다. 은은한 조명 아래 기묘한 초록빛을 뿜어내는 관엽 식물들은 수조처럼 느리게 일렁인다. 그는 카운터에 있던 여자와 잠깐 이야기를 나누더니 제일 안쪽에 자리 잡는다. 재즈풍의 진득한 밥송이 칸막이 위로 넘어온 몬스테라 잎을 따라 흐르다가 사람 속으로 엉겨든다. 우리가 이 시간에 이런 곳에 함께 있다는 것이 몬스테라 잎에 뚫린 타원형 구멍처럼 기이하게 여겨진다. 그가 맡겨두고 먹던 위스키가 나온다. 전용잔의 윗부분은 나팔꽃처럼 밖으로 말려 있다. 잔을 흔들어 향을 느낀 후 잔을 기울여 혀끝을 위스키에 댄다. 바닐라 향은
매끄러운 스카프가 가슴에 감겨놓은 것 같은 촉감을 남기며 온몸으로 번져나간다. 우리는 묵묵히 먹고 마신다. 입술이 열리고 닫히는 사이에 포크가 굴껍질에 닿는 소리가 들리고 소금기 섞인 생생한 숨결이 번져나온다. 목구멍에 배었던 시큼털털한 냄새가 서서히 사라지면서 숨이 제대로 쉬어진다. 헛박과리들이 땡땡하게 부풀어 오르고 내리기를 반복하자 내 안의 바다가 일렁이기 시작한다. 나는 저릿저릿 데우는 등을 푹신한 쿠션에 기댄다. 부풀어 오른 푸른 우단이 앞으로 밀려나올 듯 움찔거린다. 안창살 스테이크와 야채 샐러드가 나오더니 아이스 와인이 들어온다. 큼직한 맥켈란 위스키병을 보다가 앙증맞은 눈의 결정이 그려진 조그만 와인병을 보자 웃음이 터져나온다. 왜 그래요? 양손으로 날씬한 와인병을 그려 보이자 그도 슬며시 웃으며 입을 연다. 시크엔 좋아요. 영하 10도 아래서 딴 포도알로 제조한 거래요. 꽝꽝 얼어봐서 이런 우아한 향이 나겠죠? 그 스카프 와인만큼 멋져요. 그는 입기가 올라갈 만큼 웃는다. 나이가 들면 남자들 속에 숨겨진 여성성이 이렇게 드러나는지도 몰랐다. 풍성한 달콤함이 오히려 처연하게 느껴지는 아이스 와인은 이와 잇몸 사이를 스쳐 목구멍을 부풀리고 흘러가며 온몸을 환하게 어루만진다. 왜 그렇게 못나게 굴었어요? 나는 하얗게 변해가는 그의 얼굴을 보며 묻는다. 아내에게 꽉 줘요. 숨쉬기가 힘들었어요. 그땐 병원 정리하고 외국으로 떠나고 싶었죠. 지금 생각하면 붙잡아줘서 고맙지만 이혼도 못해준다고 할 때는 정말 거머리처럼 징그러웠어요. 좋은 세월 그리 보냈죠. 그의 처가는 이름을 들먹이면 알만한 집안이었다. 아내는 제가 큰 병원을 운영하기 원했죠. 그래서 신혼 때도 늦게까지 약국을 지켰고요. 처음 개업할 때는 신났어요. 그때 와보셨죠? 그런데 이리로 넓혀오고는 그러네요. 아내도 약국을 옮겼는데 사람을 냈을 만큼 잘 돼요. 그 사람은 뭐든 자신 있어 하는데 전 그게 잘 안 돼요. 의사시기나 하면서요. 그가 큰 소리로 웃더니 찬물을 들이켠다. 처음에는 아내가 똑똑하고 돈도 잘 버는 게 자랑스러웠죠. 친구 녀석들도 부러워했고요. 그런데 그게 차츰 버겁고 불편해집디다. 그러다 보니 자주 다투게 되고요. 하루는 화장들을 던지고 한참 지랄을 떨다가 생각해보니 제가 아내를 시기하고 있더라고요. 거울 조각에 비친 제 꼴을 보니 괴물이 따로 없었어요. 어쩌다 이렇게 됐나 싶어 나름대로 연구를 좀 했지요. 담백한 기타 소리가 번져나오기 시작한다. 이글스의 호텔 캘리포니아다. 시고 떨고 달콤한 아이스 와인의 풍요한 맛은 기타 소리와 뒤엉켜 아주 먼 곳까지 번져나간다. 그 시절 우리는 통기타 음악을 듣다가 또래들이 분실하는 장면을 우두커니 바라보아야 했다. 그리고 각자 자기만의 방법으로 수치심을 감추어야 했다. 나는 발령을 빨리 받기 위해 학점을 잘 따야 한다는 핑계를 대고 아르바이트하는 시간 외에는 도서관에 틀어박혀 있었다. 서클 모임이 있는 날이면 정수 씨는 도서관에 들르곤 했다. 오늘 같은 저녁 도넬리의 컬컬한 목소리로 듣는 애매한 가사에서 인생의 모호함이 절절히 배어난다. 그의 얼굴은 탈색이라도 된 듯 허옇게 변해간다. 그때 왜 도망갔어요? 허옇게 일어나던 항적을 지우며 멀어져 가던 남의 바다가 어른거린다. 이글스가 부르는 노래 가사처럼 너무 일찍 우리 관계의 포로가 되고 싶지 않았다고. 내 운명을 온전히 내 손에 쥐고 싶어서 그랬다는 말이 차마 나오지 않는다. 제가 너무 무거울 것 같아서요. 그런데
아직 그러네요. 우리 나이가 그렇습디다. 왜 그렇게 힘들었는지 제 문제를 왜 아내에게. 그 이마에 처혈함이 스쳐간다. 기억하고 싶은 춤도 있지만 잊고 싶은 춤도 있었지. 도넬리의 낮은 음성이 목이 맨다. 그는 목젖이 쿨렁거리도록 찬물을 들이켜고 손바닥으로 탁자를 두드리기 시작한다. 그에게도 잊고 싶은 춤이 있었을까? 그 시절 우리는 서울 활동이 끝나면 산자락의 막걸리집으로 몰려가곤 했다. 봄비가 내리던 날 지붕이 낮은 함석집에서 누군가 노래를 부르자 그는 김치를 집어먹던 젓가락으로 탁자를 또드락거렸다. 양희은의 노래였던가 이장이었던가. 쓸쓸한 노래는 오래 이어진다. 마지막으로 기억나는 건 내가 문 쪽으로 달려가고 있는 거였어요. 전에 있던 곳으로 통하는 길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그는 상체를 앞으로 약간 기울인 채 속말을 개어내기 시작한다. 아내에게 손을 대려면 내가 왜 이렇게 형편없는 놈이 돼버렸나 싶어 죽고 싶었어요. 처음으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무슨 짓이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았죠. 문제는 결혼 생활이라는 게 두 사람이 아니라 저와 제 속에 있는 아이, 아내와 아내 속에 있는 아이, 이렇게 네 사람이 하는 복잡한 것이란 걸 몰랐던 탓이었어요. 대강은 알아들을 것 같아 고개를 끄덕인다. 우리 아내는 우리가 거쳐온 어린 시절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게 현재의 삶에 불쑥 끼어들어 삶을 엉망으로 만들기도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의식 못하죠. 안다고 해도 선뜻 인정하기 힘들어요. 저도 그랬고요. 전 자랄 때 얼른 어른이 되어 강압적인 아버지로부터 벗어나고 싶었어요. 나는 지나치게 과묵했던 그의 모습을 떠올려 본다. 그러나 그가 자랄 때 지금껏 문제될 만큼 상처받은 일이 무엇이었는지 상상이 되지 않는다. 전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미대를 포기한 후 참 힘들었어요. 정수 씨는 아버님이 선생님이었으니 비교적 평탄한 학창시절을 보냈을 것 같은데요. 그의 입술이 잠깐 뒤틀린다. 그의 속에 갇혀있던 말들이 수크레에 감겨 우르르 일어나던 항적처럼 허옇게 튀어오른다. 전 아버지에게 한 번도 칭찬받은 기억이 없어요. 늘 야단만 맞고 더 잘하기만 강요당했는데 그게 사람 잡는 일이었죠. 어쩌면 전 아버지에게서 벗어나고 싶어 첫선을 보고 결혼해버렸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뜻밖에도 아내가 아버지처럼 제 목을 조르기 시작했어요. 그토록 도망치고 싶었던 상황이 다시 벌어진 셈이죠. 그러니 제가 미쳐버렸던 거고요. 그는 아버지에게 받았던 상처를 털어놓는다. 그의 부친은 그가 중학교 다닐 무렵 셋째 인류였던 쥐중학교 수학선생님이었다. 집이 학교 근처여서 그의 부친은 퇴근 후 집에서 학생들 과외 지도를 했다. 그는 코앞에 있는 쥐중학교를 두고 먼 곳까지 버스를 타고 다녔는데 그게 몹시 곤욕스러웠던 모양이었다. 게다가 그의 부친은 그를 당신이 아는 과외팀에 넣었다. 그는 개들과 같이 앉아있는 것만 해도 고역이었고 개들이 가고 나면 무슨 불효령이 떨어질지 몰라 늘 불안에 떨었다고 했다. 매일 개들과 비교당하면서 멍청이 소리를 들었어요. 아버지는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제 영혼 깊숙이 문신처럼 새겨넣은 셈이죠. 많이도 맞았어요. 때론 머리가 터지기도 하고. 매일 밤 그걸 보아내야 했던 어머니는 아버지의 기세에 눌려 한마디도 못하고 밤새 바느질만 하셨지요. 그때 어느 늦은 밤으로 되돌아간 듯 그의 어깨가 가늘게 떨린다. 그는 제 손으로 위스키 잔을 채우고 한꺼번에 들이켠다. 게다가 그의 부치는 장남인 그에게 비온 후면 집 뒤 하천에 가서 쓸만한 것을 모조리 주워오게 했다. 나무 토막은 말려 불을 떼고
쭈그러진 주전자는 물뿌리개로 썼는데 아침 일찍 그걸 주워들고 집으로 오면 지나가는 여학생들에게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 없더라고 했다. 이젠 정말 지나간 일이잖아요. 그리고 사모님은 그게 문제였어요. 많이 취했는지 그는 그답지 않게 말을 가로챈다. 셋째 딸인 그의 아내는 아버지가 고위 공무원이었던 집안에서 어릴 때부터 곱게 자랐다. 장인이 장모에게 존댓말을 쓰며 얼마나 끔찍이 위하는지 그는 처가에 갈 때마다 딴 세상에 간 것 같더라고 했다. 그의 아내는 친정아버지가 어머니를 위하듯 자기를 대해주지 않는다며 교묘하게 그를 긁었다. 그럴 때마다 그는 아내가 자기를 무시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했다. 거기다 이쪽으로 병원을 옮기고 나서는 병원도 뜻대로 되지 않고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떨어지는 남성 폐경기까지 겹쳐 우울증이 왔던 모양이었다. 잠이 오지 않으면 온천전에 나가 지칠 때까지 울며 뛰었어요. 악취가 나던 강이 복원력을 회복한 것을 보며 저도 자신을 회복할 수 있을 것 같았지만 지난 상처가 떠오르는 순간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더 거칠어졌고요. 그래도 아내는 언니들에게 내색하지 않고 참습디다. 그런 말 친정에 못해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 저는 더 제멋대로였죠. 배우자가 참으면 상대에게 자리를 깔아주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말이죠. 어느 날 아내가 말없이 집을 나갔어요. 그게 분해서 저도 쓰레기통까지 부수고 나가버렸어요. 사흘쯤 지나 집에 가보니 피가 말라붙은 거울 조각들이 핏발선 누랄처럼 번쩍거리는데 그게 우르르 날아와 심장에 박히는 것 같았어요. 무슨 설치미술도 아니고 기가 막힙디다. 우두커니 서서 내려다보니 제 꼴이 확실하게 보였어요. 더 이상 추락할 데가 없구나 싶습디다. 그의 모습을 그려보자 허연 로션과 샤넬 향수가 다른 속도로 흘러내리는 장롱과 거울 조각과 줄기가 부러진 호접란 사이에 하나의 사물처럼 섰던 내 모습이 떠오른다. 거울 조각에 비친 제 얼굴을 내려다보았을 그의 모습과 내 모습이 겹쳐진다. 거울에서 튀어나온 수천 마리의 괴물들이 금리의 소용돌이처럼 서로 부딪히며 철컹거리며 흘러가는 것 같다. 이젠 지난 일이잖아요. 그런 말을 입 밖에 낼 수 있으니. 나는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게 한 것이 미안해서 그렇게 말했다. 이거 알아요? 아내에게 거칠게 구는 남자들 속엔 제 뿌리를 흔드는 질투에 시달리는 아이가 웅크리고 있을 뿐인 거요. 알파골이 많아진 요즘은 남자들 권위가 옛날 같지 않아요. 그걸 들키지 않으려고 더 난폭하게 구는지도 모르고요. 알고 보면 남자들 불쌍해요. 울고 싶을 때도 강한 척해야 하니. 인간이란 약한 존재인데 그걸 인정해야 서로 편해지는데 말이죠. 그런 시절을 겪고 나니 배는 게 많아졌어요. 남의 아픔도 훤히 보이고. 그런데도 정작 아버지와 화해하는 건 힘들었어요. 안 되겠다 싶어 마음먹고 아버지와 얘기를 했죠. 미움조차 품고 있는 게 싫었어요. 거의 40년 걸린 셈이죠. 그런 줄 몰랐다고 미안하다고 합디다. 아버지 역시 가난에 찌든 부진에게서 탈출하고 싶었던 가엾은 소년에 지나지 않았어요. 나는 이상한 안도감을 느끼며 눈물이 어려오는 눈을 감았다 뜬다. 잘하셨네요. 그래도 부친은 자식 잘 되라고 그랬지만 이 양반은 자기 애는 아무도 안중에 없어요. 도대체 방법이 없어요. 있어요. 전문 심리 상담사들이 참여하는 모임에 가면 돼요. 온천천이 그냥 맑아졌겠어요. 낙동강물이 유입되어 그렇죠. 우린 요즘도 같이 공부했던 사람들 겨울로 만나요. 방법이 있다고? 그가 너무 쉽게 말하는 것 같지만 다른 수가 없었다. 저 양반 좀 데려가면 안 돼요?
대답 대신 위스키 잔을 든 그는 집어삼킬 듯이 내 눈을 들여다본다. 얘기 안 해요?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같이 오라고. 그의 눈썹이 치올라간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쌀쌀하게 굴었던 것일까? 안 했어요. 다시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저 여기 왔다 하지 말고요. 휴대폰을 꺼내드는 그의 상자가 눈에 띄게 흔들거린다. 시시껄렁한 말이 한참 오가더니 거기 가지가자는 말이 나온다. 한참 만에 휴대폰을 내려놓는 그의 입가가 잔뜩 일그러진다. 가려고 모아먹는 게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런데 혹시 거기가 악질적인 공모주였다는 생각 안 해봤어요? 자리를 펴주긴 했죠. 그렇지만 제가 뭐라 말을 하려 들면 더 날뛰니. 말로도 힘으로도 당할 수 없어 구기자를 다릴 때 생수 대신 수돗물을 확 부어버렸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입을 꾹 다물었다. 지가 바뀌어야지 누구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뭔지 모르겠지만 진짜 원인과 대결하는 것보다 거기가 편했던 것뿐이죠. 승진을 왜 포기해요? 바보같이. 자기 삶을 희생하지 말아요. 그런다고 상대가 고쳐지진 않아요. 태클을 걸어봐요. 그래야 직구를 제대로 보게 돼요. 지랄을 하든 말든 더 이상 그냥 안 이겠다고 선전포고를 하세요. 죽이진 않을 거예요. 하하하. 그는 보기보다 훨씬 많이 취한 것 같다. 저도 지금 태클 걸러 가봐야겠어요. 아직 밖에 있는 것 같던데 더 이따 가요. 나는 그때 죽으려고 석시콜린, 그게 안락사 시킬 때 쓰는 그걸 곁에 두고 살았어요. 순희 씬 그렇게 미련하게 도대체 어떻게 살았어요? 괴물 같은 심해어처럼 살았죠 뭐. 가끔 걔네들처럼 발광을 하면서 손도 발도 믿는 대로 세워가면서요. 어디 봐요. 그가 장난처럼 내 손을 잡는다. 바위 틈으로 들어오던 파도 소리가 내 안에서 출렁이며 일어나는 파도 소리와 겹쳐진다. 환상처럼 어둠을 가르며 배 한 척이 미끄러져 들어온다. 자세히 보니 처음 보는 대형 침대다. 침대 위에는 자신의 상처를 어쩌지 못하고 웅크리고 있는 네 사람이 각자 등을 돌리고 누워 있다. 나는 무엇에 감전된 것처럼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다. 실내의 공기가 미미하게 떨리며 늘어나는 것 같다. 그는 담갈색 스카프를 풀어놓는다. 아주 먼 곳에서 불어온 바람이 스카프를 부드럽게 쓸어준다. 박영희 작가는 부산 출생으로 1996년 부산일보 신춘문예에 상처 그 언저리가 당선되면서 등단하였습니다. 소설집으로 네 사람이 누운 침대, 우리가 그리는 벽화, 종이꽃 한 송이가 있습니다. 부산 소설문학상, 들소리 문학상을 수상하였습니다.